네, 72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성격장애 이야기를 쭉 해볼 건데요. 성격장애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다 외우셔야 됩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얘네들은 시험에도 나오지만 나중에 우리 시험 합격하시고 면접을 볼 때도 단골 손님처럼 이렇게 와서 질문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성격장애는 다 알아두시면 된다. 이건 그냥 내가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2번. 다음은 어떤 성격장애에 대한 특징인가 그랬죠? 타인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많다. 핵심 단어 의심입니다. 불신이죠. 타인이 자신을 부당하게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심하고 그쵸? 증거를 자꾸 찾으려고 들고 뭐 생각나세요? 의처증, 의부증 이런 거 그죠? 자, 타인을 순수하게 못 받아들이고 대인관계에서 조심스럽고 치밀하고 비밀 많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모욕당했다고 화내고 타인을 자기의 지배 아래 두려고 조정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사소한 말다툼, 충돌, 공격성, 자신을 향한 모욕이나 경멸에 예민하고 적대감으로 그쵸? 사고를 치고 남성한테 많다고 하고요. 동성애자, 소수민족, 이민자에게 많다고 합니다. 뭐죠? 패러노이드죠. 편집성 성격장애입니다. 편집성 성격장애. 요거 A군에 있는 성격장애죠. 그쵸? 편집성 성격장애, 패러노이드. 자, 이것이 72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73번. 타인과의 사교적 교류를 원하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고 사회적 관계로부터 고립되고 대인관계를 싫어합니다. 감정 표현 없고 칭찬이나 비난에 관심이 없어요. 되게 시크하게 보이긴 하는데 가족 중에 이 조현병, 정신분열증이나 분열형 성격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분열형 회피성 성격장애, 그러니까 분열성 성격장애, 회피성 성격장애, 편집성 성격장애와 공병률이 높습니다. 분열성 성격장애죠. 분열성 스키조이드입니다. 스키조이드. 자, 이 성격장애, 분열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이 스스로 전문가한테 찾아와서 저 성격장애 때문에 힘들어요. 저 생활이 힘들어요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주변 사람이 무지하게 힘든 성격장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4번. 사회적으로 고립이 돼 있고 괴짜들이 많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현병 증상이 경미하게 나타나는 형태로 과거에는 단순형 조현병, 단순형 정신분열증으로 불리웠기 때문에 이름이 분열형 성격장애입니다. 스키조티팔 디스오더, 분열형 성격장애입니다. 대인관계로부터 철수, 그러니까 사람이랑 관계를 못 맺어요. 인지적, 지각적 왜곡, 헛소리 막 하죠. 사고와 행동의 혼란, 조현병하고 일치하잖아요. 다른 성격장애 중 적어도 2개 이상의 진단 기준에 부합하여 회피성 성격장애와 편집성 성격장애를 가지는 경우가 많고 남성에게 발병률이 높고 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한테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슬픈 현실이죠. 그렇죠? 75번은 요거는 반사회성 성격장애 또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합니다.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아서 사회 규범에 적응을 못해요. 자, 15세 이전에 품행장애를 가지고 그랬잖아요. 15세 이전에 품행장애 진단하지 않습니다. 품행장애는 17세까지는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반사회적 성격장애, 인격장애라고 부르다가 이게 안 고쳐지고 18세 이후에도 계속되면 그때 가서 품행장애를 진단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애매하게 쓰는 거예요. 15세 이전에 품행장애를 가지고 품행장애 진단 받았다라고는 안 했죠. 무단결석, 가출, 거짓말, 절도, 방화, 고의적 기물 파괴 그런 전력이 있어야 됩니다. 직장생활이 거의 안 되고 자극 과민성이 높아서 뻑하면 덤비고 싸우고 충동적으로 덤벼요. 충동적 태도는 무책임한 행동과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경찰서를 들락날락 하겠죠. 사회 경제적 지위와 소속된 문화가 영향을 미쳐서 안타깝게도 도시 빈민층 또 대가족 출신 남성에게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 슬픈 얘기인데 일반적인 아동들보다 입양아동 이런 환경적인 영향이 또 있다는 얘기죠. 부모의 양육 태도에 의해서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반사회성 인격장애. 자, 76번. 요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냐?
여러분이 상담하시면서 반드시 만나게 될 사람들, 톰과 의뢰처럼 만나게 될 사람들,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네, 경계성 성격장애를 설명해 놓은 것이 76번입니다. 아, 싫어요. 경계성 성격장애. 네. 초보 상담사들 같은 경우에 상담 필드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언제쯤 경계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한바탕 뒤일까를 예, 기다리면서도 기다리지 않게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만큼 많다는 얘기도 되고요. 그만큼 다루기 힘들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네. 대인관계와 기분상의 충동성과 불안정성으로 타인에 대해서 급작스런 감정의 변화와 태도를 가져서 자아상이나 자기상이 불안정합니다. 왜 경계성이라고 해요? 신경증적 상태와 정신병적 상태의 경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경계성 성격장애 가지신 분들 대체로 머리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상담사를 갖고 놀아요. 돌아버립니다. 네. 자기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서 매우 불안하고 위태로운 경우 그런데 내담자가 경계성 성격장애를 가진 것도 참 환장하는 경우지만 여러분 상담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상담사와 경계성 성격장애가 있는 경우는 더 환장합니다. 본인이 경계성 성격장애가 있는지 아닌지 알아두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자, 버림받을 것에 대해 두려워서 만성적인 우울감과 공허감, 실제 또는 가상적 유기를 피하기 위해서 발악을 합니다. 이게 불쌍하단 말이죠. 내담자가 와서 이거를 이제 숨기는데 상담사가 이걸 아는 순간 되게 안타까워지고 그것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지고 이 마음을 알아주는 순간 엮입니다. 네, 그래서 경계성 성격장애 내담자들한테 칭칭 올가매어져서 못 빠져나오시는 상담사분들이 많으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 성장하는 과정이죠. 상담사로서 성장하는 과정. 네. 자,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일시적인 정신증적 증상과 해리 증상이 나타났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않고 이걸 또 이용합니다. 머리가 좋기 때문에. 예측 불가의 감정 변화, 충동성, 자해 가능성, 무절제한 소비, 난잡한 성행위, 물질 남용. 예, 이런 분들이 오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막 도와주고 싶거든요. 네, 덫에 걸리시는 겁니다. 경계성 성격장애인 내담자분을 만날 때는요, 반드시 원리 원칙을 지키셔야 됩니다. 상담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고 예, 초보 상담사에 처음 만날 때는 많이 흔들리실 겁니다. 공부 많이 해주세요. 자, 77번. 이거는 이제 연극성, 다시 말해서 히스테리성 성격장애입니다. 겉모습이 연극적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끌려고 안달복달합니다. 관종이죠. 내면의 정서 수준과 관계없이 의상, 화장, 머리색 등 외모가 좀 현란합니다. 과도합니다.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 신체적인 매력에 매우 예민해서 예, 상황에 맞지 않는 옷차림을 할 때가 많습니다. 부적절하게 성적으로 이렇게 좀 유혹하거나 자극적이거나 뭐 이런 행동 많이 하고요. 타인에게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목받지 못하면 굉장히 불편해하고 화를 냅니다. 예, 그런데 그 화를 수동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자기가 한 얘기를 섬세하게 부가 설명하거나 객관적으로 다루는 게 불가능한 사람들이고 예, 그래서 우울증, 경계성 성격장애, 신체적 문제 등과 공병하는 경우가 공존해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극성 또는 히스테리성 성격장애이고요. 자, 78번. 다음은 어떤 성격장애인가? 자기애성입니다. 자기 능력을 과장되게 느껴서 왜곡된 자기상과 자아상을 갖고요. 자기중심적이고 끊임없이 주목받고 과도한 찬사를 갈구하고 공감 못합니다. 시기하고 오만하고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나는 너무 특별한 사람이라서 굉장히 거만하고요. 자기 기준에 못 미치는 배우자나 타인을 배척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배우자래요. 그래서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은 꼭 자기보다 못한 배우자를 만나려고 합니다. 사춘기에 나타나는 경향이 많고 남성한테 많고 권위적인 권력 남용하는 모습 많이 보이고 이런 사람이 비판을 받거나 비난받으면 미쳐버립니다. 네, 자신에게로 향하는 비판에 극도로 예민하고 원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의 처우를 받지 못하면 폭발해버립니다. 격분합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특징입니다. 자, 79번 회피성입니다. 비난, 거절, 반대가 너무 두려워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애제 가정하고 이걸 피하려고 아예 대인관계를 하지 않아 버립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당황하고 불편함을 겪게 될 것이 두려워서 항상 위축되어 있고 스스로 무능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예, 다른 사람한테 비해서 자기가 열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자기가 해놓은 결과물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얼마나 삶이 우울하겠어요. 약 80% 정도가 우울증을 동반하고요. 경계성 성격장애나 분열형 성격장애나 알코올 남용도 공존하는 성격장애가 바로 회피성 성격장애입니다. 자, 그 다음은 비교적 쉽습니다. 보살핌을 받고픈 욕구가 강해서 혼자 있으면 불안해요. 자신감이 부족해요. 자신을 굉장히 약한 존재로 얘기하고 자기를 과소평가하고 스스로 약하게 보이는 것이 목표라서 늘 지나치게 의존 행위를 해서 대인관계가 힘듭니다. 의존성 성격장애에 대한 설명이죠. 어린 시절 많이 아팠던 사람들, 만성적인 신체 질환이나 분리불안이 이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여성에게 많이 진단된다고 하지만 이게 두드러져서 그렇죠. 남자나 여자나 유병률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81번이 강박성 성격장애입니다. 자, 81번하고 82번을 같이 봐주세요. 자, 세세한 규칙이나 스케줄에 대해서 너무 주의를 기울여서 정작 원하던 하려고 했던 계획이 미완성이 되는 경우가 많고 자기 통제와 완벽성에 집착을 보이고 형식과 절차, 규칙에 지나치게 몰두합니다. 쾌락보다는 일 중독자들 굉장히 많아 보이고요. 실수하지 않아야 되고요. 시간 분배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이게 바로 강박성 성격장애인데요. 자, 강박성 성격장애입니다. 강박성 성격장애. 강박장애하고는 달라요. 자, 강박장애랑 강박성 성격장애랑은 다른 겁니다. 또는 인격장애. 근데요, 일단 마저 보면은, 자, 이 82번 보세요. 강박성 성격장애와 강박장애의 다른 점은, 빈칸 채워보세요. 강박성 성격장애와 강박장애의 다른 점은 강박장애의 핵심 요소인 강박관념과 강박행동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 강박장애가 있는 사람 중 소수가 강박성 성격장애의 진단 기준에 부합한다. 요거 조금 자세히 알아두셔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자, 강박성 인격장애 있잖아요. 강박성 성격장애라고도 하는 요거 강박성 성격장애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만 해보면은 자, 강박성 성격장애 일단 질서, 규칙, 완벽, 세밀함 이런 거야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를 자기 맘대로 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융통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이 양반들은요. 강박성 인격장애, 강박성 성격장애를 가지면 전체적으로 보는 걸 못해요. 전체적으로 시야를 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눈앞의 것만 계속 보고 계속 따지고 들고 인색하고 인정머리 없어 보여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랑 결혼한 사람은 어떻겠어요? 배우자가 이렇다 또는 부모가 이렇다면 거의 환장대 파티겠죠. 그렇죠? 계속 통제하려고 들 것이고 자기가 하는 말이 다 맞아요. 이대로만 해야 해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게 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걸 왜 생겼냐? 강박성 성격장애가 왜 생겼냐?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원인이 둘 다 있다고 보는데 일단 부모의 영향이 없을 수 없겠죠. 그쵸? 이거를 이제 애착 이론, 애정 고갈의 유년 시절에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굉장히 엄격하거나 케어가 부족하거나 그래서 뭐 공감하는 법도 못 배우고 이거 따뜻한 케어를 못 받으면 강박성 성격장애로 간다고 해요. 자, 그래서 뭐라고 부르느냐? 강박성 인격장애는 O, C, P, D입니다. 여기 P가 들어가요. 퍼스널리티가 들어가요. Obsessive, Compulsive, Personality Disorder 해서 OCPD입니다. 강박성 장애는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예요. 퍼스널리티가 안 들어갑니다. 얘는 OCD예요. OCD. P가 없습니다. 퍼스널리티, 인격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지만 강박성 장애와 성격장애와 강박장애는 서로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강박성 인격장애는 이 강박 행동이나 이 충동적인 강박적인 생각이 없다고들 해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자,
지금 우리 지금 문제에서 82번에 봐도요. 이 강박관념과 강박행동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장난치기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하루에 손을 80번 씻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실제로 봤습니다. 네. 손을 하루에 80번 씻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시간에 거의 화장실에서 살아야 되고요. 손에 껍질이 다 벗겨져 있어요. 핸드크림이고 뭐 이런 것도 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손이 막 너덜너덜해져 있어요. 근데 세균이 조금이라도 묻어서 이게 코로나 이전에 제가 뵀던 분인데 막 이분 살아 계시는지 모르겠네. 네, 그냥 물을 손에 담그고 알코올에 담그고 안 빼셨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는. 자, 손을 80번 이상 씻는 것은 강박장애의 모습입니까? 강박성 성격장애의 모습입니까? 라고 물으면 굉장히 무식한 질문이긴 하지만, 예. 자, 강박장애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강박성 성격장애에 있는 사람이 손을 80번 씻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예. 자, 비교를 해볼게요. 손을 80번 씻는 것은 강박장애입니다. 강박장애. 그런데 가족을 못 살게 굴어요. 어떻게? 통제함으로써. 통제하고 인색하게 굴고 막 그 돈 쓰는 거 가지고 기록해 오라 그러고 다 적어 오라 그러고 내가 다 맞으니까 막 그리고 숨통 꽉 조이고 예. 이런 통제력 인식 완벽해야 되니까 막 이런 거는 예. 성질 더럽죠.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까요? 네, 50PD입니다. 손 80번 씻는 거는 나만 힘들어요. 남 별로 괴롭히는 거 없어요. 근데 50PD는 주변 사람들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그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과도한 손 씻기, 뭐 손 80번 씻기 이런 게 강박장애지 강박성 성격장애가 아니다라고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예. 과도한 행동은 강박성 성격장애나 강박장애나 둘 다 나타날 수는 있어요. 아예 안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강박적인 행동이 강박장애에서 현저하게 두드러진다는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강박성 성격장애는 이런 강박 행동이 있기는 하지만 두드러지지 않는다라고 왜? 다른 게 너무 크니까. 사람 괴롭히는 게 너무 크니까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2번 문제의 마지막 줄 보세요. 이 강박장애가 있는 사람 중 소수만이 강박성 성격장애 진단 기준에 부합한다. 부합한다는 말이에요. 그쵸? 강박장애가 있는 사람들 중에 소수는 강박성 성격장애의 범주를 넘나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소수라는 거, 예, 그리고 넘나들긴 하지만 강박성 인격장애, 강박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에게서 강박장애가 보이는 그런 아주 분명한 강박 행동이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맞습니다. 예. 이거 강박성 성격장애, 강박성 인격장애 가진 사람한테는 강박 행동이 없구나라고 하시면 큰일 나요. 예. 그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틀린 말이기 때문에 있긴 하지만 강박 장애에는 비할 바가 못 된다. 강박 충동적인 어떤 생각이나 강박 행동이 강박 장애에 비할 바가 못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이유는 문제에서 잘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자, 83번, 84번 쭉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3번 들어갈 말이 뭘까요? 불안입니다. 불안. 네. 불안. 불안이란 미래의 위협에 대한 예측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며 공포란 실제로 있거나 혹은 지각된 즉각적인 위협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이다. 네, 공포는 싸움, 도피 행동을 위해 필요한 자율신경계의 각성, 그렇죠? 즉각적인 위험에 대한 생각, 도피 행동과 관련이 되고 불안은 이와 다르게 미래의 위험에 대한 준비 및 조심 혹은 회피 행동과 관련된 과잉 각성 및 근육 긴장 이런 거랑 관련이 더 깊습니다. 83번의 불안. 자, 그리고 84번. 예, 84번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공황장애 뭐냐? 공황발작 뭐냐? 이렇게 많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공황발작은 84번 첫 번째 들어갈 말이죠. 공황발작은 공포 반응의 특유한 형태로 불안장애 중에서도 두드러진 특징을 갖는데 극심한 공포나 고통이 갑작스럽게 발생해서 갑자기 확 올라가서 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예, 그것이 바로 공황발작입니다. 자, 13가지의 공황발작 증상이 있어요. 그런데 준공황발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 내목 하나 들어갈 거 준공황발작이고요. 자, 준공황발작은 13개의 공황발작 증상 기준 중에서 4가지 미만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준공황발작은 4가지 이상, 그쵸? 4가지 미만. 그러니까 3가지가 부합하면 준공황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신줄을 놨나 봐요. 네. 자, 공황발작은 전형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대상이나 상황에서 발생하리라고 미리 예측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별 이유가 없이 발생하기도 해서 힘듭니다. 자, 공황발작의 양상은 다른 불안장애를 포함한 다른 정신과적 질환, 물질 사용장애, 우울장애, 정신병적 장애 등에서의 진단, 병의 경과, 동반이완에 대한 예측인자로 작용을 하고, 공황발작은 다른 정신질환이나 불안장애에서도 명시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공황발작 이렇게 해서 자,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이 13가지 중에서 4개 미만이면 뭐다? 준공황발작이다. 아시겠죠? 자, 이것도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공황발작하고 공황장애 2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공황발작이 일어나고 그걸 관찰을 해서 공황장애 판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 공황발작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공황발작과 공황장애의 차이점을 이렇게 적어놓은 거 보이시죠? 공황발작은 외부의 위협에 반응하기 위한 뇌의 정상적인 작용입니다. 장애 아니에요. 공황발작은. 자, 그런데 그러면 공황장애 환자는 어떻게 되느냐? 공황장애 환자의 경우에는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도 부적절하게 갑자기 발작이 와서 장애인 거예요. 그렇죠? 공황발작과 공황장애의 차이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2가지 용어를 헷갈리게 사용하시면 문제 많이 틀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85번은 불안장애에 대한 얘기입니다. 불안장애. 불안장애는 불안의 정도가 과도하거나 발달상의 적정한 시기를 넘어서 지속된다는 점에서 발달 과정 중에서 경험하는 정상적인 공포나 불안과는 다르다. 발달 과정 중에서 정상적인 공포나 불안이 반드시 있다라는 말도 되겠죠. 자, 불안장애는 대부분 6개월 이상 지속된다는 점에서 스트레스에 의해서 유발되는 일시적인 공포나 불안과도 다릅니다. 계속해서 불안해야 불안장애인 거예요. 각각의 네모칸에 들어갈 거 불안장애. 불안장애는 그 증상이 생리적 반응이나 물질 약물, 다른 의학적인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닐 때, 그리고 다른 정신질환으로 잘 설명이 안 될 때만 진단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필드에 나와보시면 정신과에서 불안장애 약을 너무나 쉽게 처방하시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86번부터는 동반이환, 분리불안장애, 범불안장애, 광장공포증, 공황장애, 사회불안장애, 특정공포증, 선택적 함부증에 대한 정의에서 번호를 찾아 넣는 것입니다. 다른 상황에서는 말할 수 있지만 특정 상황에만 가면 말을 못하게 돼요. 뭐죠? 선택적 함구증 8번. 주위의 대상이나 상황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만 인지적 왜곡이 없어요. 그리고 동물형, 자연환경형, 혈액주사 손상형, 상황형 등이 있고 이런 실제 처해진 위험에 비해서 지나치고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무서워하는 거. 특정 공포증입니다. 7번. 그리고 자신이 주목받고 평가받는 사회적 관계나 상황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 요거 사회불안장애입니다.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거죠. 사회불안장애 그리고 범불안장애. 여튼 사회불안장애 요거 6번이고요. 그 다음 공황장애 나왔네요. 예상치 못한 공황발작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이 발작에 대해 지속적으로 미리 걱정하고 부정적인 어떤 행동을 보이는 거 공황장애 5번이고요. 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확 트인 열린 공간에 있고 또 밀폐된 공간에 있거나 그리고 줄을 서거나 군중 속에 있는 거 다른 상황에서 집 밖에 혼자 있는 거 등등에 있어서 2가지 이상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을 광장공포증이라고 한답니다.
이런 게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는 그냥 정의로만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네. 그리고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업무를 포함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지나친 불안과 걱정에 시달리는데 이거를 조절하기 힘들어하고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거 범불안장애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애착 대상과의 분리에 의한 공포, 분리불안장애죠. 2번. 그리고 아이에게서 범불안장애와 특정공포증과 자주 동반되고 성인에게서는 특정공포증과 외상후 PTSD,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공황장애, 범불안장애, 사회불안장애, 광장공포증, 강박장애, 성격장애와 병렬적으로 따다다닥 발생하면 우리는 이것을 동반이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8, 7, 6, 5, 4, 3, 2, 1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시겠죠? 네. 저도 이렇게 하면서 이 용어에 익숙해지려고 제가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87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사회공포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로 행동요법 및 인지요법을 함께 시행하는데 인지재훈련 같은 기법들을 활용합니다. 네. 그리고 3번. 무대공포나 적면공포 등으로 나타난다. 맞습니다. 특정한 사회적 상황이나 일을 수행하는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에 갑자기 막 푹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회공포증. 그러면 틀린 거 2번이죠. 엘리베이터나 지하철, 버스 등 공간, 밀폐된 공간이죠. 탈출하기 어려운 공간 또는 백화점이나 영화관, 이렇게 트인 장소 이런 데서 공황 발작이 나타납니다. 광장공포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87번에는 2번이고요. 자, 88번은 개인의 주관적 고통, 예측 불가능성, 통계적 기준, 무능력 또는 역기능에 대한 정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정상행동과 이상행동을 구별하는 기준들이에요. 어떤 범위에서 벗어나면 이상행동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통계적인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88번에 처음에 들어갈 거 3번. 심리장애로 인해서 어떤 목표를 추구할 수 없을 때 무능력하다 또는 역기능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환경적인 스트레스에 예측 불가능한 반응을 하고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일 때 우리는 예측 불가능성이라고 말을 하고, 자, 개인이 심리적 고통을 스스로 느끼고 있는데 얼마나 느끼느냐,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행동으로 고통받는 것, 굉장히 주관적이죠. 개인의 주관적 고통이라고 합니다. 정상행동과 이상행동을 구별하는 기준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자, 그리고 89번 보시면 이상행동의 분류와 평가의 장점에 관해서 옳은 설명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일단 A, B, C, E 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89번에 5번인데요. 자, 환자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구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 이상행동을 우리가 분류하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게 왜 필요한가라는 말에 대해서, 왜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상행동을 분류하고 이상행동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하면 뭐가 좋아? 예, 환자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구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환자를 이제 분류 체계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이 특정한 환자들을 분류해서 유사성과 차이점을 아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또는 다른 환자들의 특성도 쉽게 추정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상행동에 대한 분류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B번 심리장애에 관한 과학적 연구와 이론 개발을 위한 기초 지식을 제공한다. 이거 너무나 맞는 말이죠. 예, B번도 맞고. 자, C번 심리장애 진행 과정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쵸? 연구를 해가면 해갈수록 진행이 이렇게 되는구나 알아볼 수 있는 거고. 자, 그런데 D는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D는 틀린 말은 아니고 이런 게 있긴 한데 이상행동의 분류와 평가에 관한 장점은 아닙니다. 무엇이냐? 셀프 풀필링이라고 해가지고요, 자기 이행적 예언을 충족시킨다 라고 합니다. 환자들은요, 무의식적으로 어떤 진단을 받으면 내가 이렇구나 하고 거기에 맞춰가려고 행동을 해요. 이걸 로젠탈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절대로 진단을 함부로 내리셔서는 안 됩니다. 예.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증상을 거기에 맞춰가려고 합니다. 초보 상담사 또는 수련할 때 정말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슈퍼바이저님들이 아마 거품을 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경우를 몇 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내담자를 돕지 못하는 것,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돕지 못하는 것까지도 그것도 나쁘지만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인생을 망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열변을 토하신 예, 슈퍼바이저님이 계셨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런 진단에 목을 맨다는 뜻이에요. 예, 자기 이행적 예언을 충족시켜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2번입니다. 자, 이상행동을 분류하고 평가하면 연구자나 임상가들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맞겠죠? 자, D번이 이상행동의 분류와 평가에 관한 장점이 아닌 겁니다. 자, 환자의 자기 이행적 예언을 충족시키는 거, 로젠탈 효과에 대한 설명이었죠. 네, 그래서 D번 빼고 전부 다 A, B, C, E번이 있는 예, 5번이 정답입니다. 자, 90번부터 끝까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